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노 크립토 노 A라는 용어를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암호화폐가 없으면 인공지능도 없다. 이런 약간 좀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저는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회장이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AIQ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문제를 국가 전략적인 국가 안보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이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위치하는 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이 약하면 전쟁에서 실패하는 그런 시대에서 국가 전략적인 문제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협회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부족한데 1년에 약 10만 개씩 계속 사야 되고 최소 그러려면 한 13조 원의 비용을 들여서 GPU를 사서 최소 3군데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국가 전략적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내용을 계속 주장하고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LLM 쪽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든가 이런 쪽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지금 자율주행차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데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제를 했는데 이제는 자율주행차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갖고 스스로 배우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금년만 해도 사고율이 약 100분의 1로 줄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내년 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가 움직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2시간 운행하던 차들이 10시간 운행하면서 자동차의 어떤 그 생산성이 5배까지 오르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는 나라인데 만약에 중국이 이 국가적으로 지원을 크게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덤핑을 하게 되면 어쩌면 자율주행차는 전 세계를 중국이 석권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큰 비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로봇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라는 로봇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스스로 LLM 모델을 통해 스스로 배우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청소도 하고 식당에서 음식도 만들고 이런 서빙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약 한 3만 불 정도에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생산한다고 얘기하고 공장에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마 한 3, 4년 분화될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유니티리라는 회사는 지금 올해부터 생산 시작하고 내년부터 판매할 건데 우리가 16,000불에 팔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율주행차가 전 세계 그 경제의 파라다임을 크게 바꾸는 것 이상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엄청난 세계 경제의 파라다임을 바꿀 거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인구가 3천만 명인데 휴머노이드 로봇 1,000만 명이 더 생기면 우리나라의 GDP가 30%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에도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예상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쟁도 인공지능으로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걸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차가 결합하면 바로 그게 전쟁 무기가 될 겁니다. 이제는 사병이 아니라 바로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과 드론이 이제 전쟁을 시대가 왔는데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과 인공지능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팔란티어라고 하는 피터 틸이 만든 회사와 카프가 이제 CEO죠.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와 팔머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테슬라 계통의 페이팔 마피아들인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인공지능을 띄우고 인공지능에서 스타링크로 통신을 하고 그다음에 팔란티어라는 소프트웨어로 그 전쟁 작전 계획을 좀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로 우크라이나 탱크 한 대가
러시아 탱크 7대까지 부술 수 있는 그런 정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항상 그 전쟁 위협에 있는 나라인데 바로 이 인공지능과 그 로봇과 자율주행차, 드론 이것이 앞으로는 전쟁의 성패를 가늠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문제는 국가의 존망을 자르는 전략적인 문제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이 전 세계 2위입니다.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한 10위였는데 한 2, 3년 전부터 저희가 K2라든가 K9 같은 무기를 비롯해서 비행기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 2등 국가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공지능과 자동차 기술을 잘 합하면 우리가 이쪽에서 상당히 더 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문제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드론 자율주행차도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기가 굉장히 부족한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세계 2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정부가 이걸 굉장히 억압해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만 전 세계 가장 경쟁력이 있는 원자력 발전과 그다음에 반도체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신문 기사를 보면 이번 예산에서 차세대 원전 예산이 90%가 삭감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최근에 생긴 정치적인 격변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주제인 No Crypto and No AI 말씀드리는데요. 왜 암호화폐와 인공지능이 관계 있느냐? 약간 좀 생뚱맞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최근 제가 자료를 보면 국내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해외로 자금을 빠져나간다. 그리고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월간 거래량이 10조 원까지 넘었다. 스테이블 코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달러와 거의 같은데 달러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국내 사람들이 달러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사갖고 자기 자금을 외국 거래소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거의 억제했고 불법화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국내에서 사서 외국으로 지금 돈을 빼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그래프는 제가 최근에 그려본 건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합해서 24일날 지난주에는 약 10조 원 거래됐고 어제 계산해 보니까 한 20조 원 조금 거래됐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약 2배가 이 두 개의 거래소에 거래되고 있어요. 빗썸과 업비트에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수천 개의 기업들이 바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빗썸과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화폐들 99.9%가 외국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래하는데 외국의 예를 들면 외국 회사를 위해서 거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것 때문에 국부가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된 이유는 일단 금융당국이 아까 최수현 금감원장도 아까 계시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불과 5년 전만 해도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파생 거래가 안 되죠. 예를 들면 선물 옵션이 우리나라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선물 옵션이 없이 거래된다는 건 참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ETF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선물 거래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ETF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아주 쉽게 암호화폐가 거래될 수 있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선물 거래 금지, 옵션 금지, ETF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이 암호화폐와 이런 크립토 쪽을 억압하는 정책 때문에 국부가 엄청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환율이 나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지금 1,400원 넘어가는데 잘못해서 1,500원 넘어가면 외환위기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가 국부를 빠져나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비트코인이 지금 한 1억 4천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불과 한 1년 반 전만 해도 이거는 이제 전체 시가총액인데요. 시가총액이 약 5천조쯤 됩니다.
지금 5,000조면은 엔비디아가 약 5,000조고 애플이 9,000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데 2016년도만 해도 약 한 10빌리언,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배 정도 올랐는데요. 그때 비트코인이 한 4, 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도에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한 3, 40만 원 할 때 블록체인 OS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2016년도에 ICO를 준비하고 2017년도에 국내에서 최초로 ICO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강연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제가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녔냐면은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한 500배쯤 오를 거니까 지금 좀 사세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고 사람들이 그때 2016년도만 해도 거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그때 이제 LG 인하원에서 임원들 상대로 강연한 게 지금 유튜브에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처음에 가르치기 어려워서 일단 공짜로 비트코인을 다 나눠줬습니다. 지갑을 만들게 해서 그때는 이제 마이셀륨이라는 지갑인데 보내드리면 이게 은행 없이 QR코드만 갖고 전 세계 어디나 좀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드렸으니까 바로 받아서 한 1분이면 받잖아요. 그래서 딴 데 한번 송고해 보시라. 그랬더니 그때 조금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연 다닐 때마다 강서를 받은 걸 다 비트코인 사갖고 다 나눠드렸는데 그게 1,000명쯤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90%는 다 분실했다고 보시고 상당히 많은 분이 지금 갑부가 되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또 국회에 가서도 2016년도에 이거는 그 국가를 혁신시킬 수 있는 대단한 기술이니까 긍정적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때 제가 이제 이 화면인데 그때 제가 한 10 트릴리언 정도 갈 거다. 지금 한 3 트릴리언 왔죠. 그때 한 500배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제가 2017년 5월 10일 날 국내 최초로 ICO를 할 때 그때 이제 보스코인, 블록체인 OS에서 보스코인입니다. 제가 17시간 만에 비트코인을 6,900개를 모았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다면 한 얼마인가요? 2조가 넘죠. 어쨌든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칼럼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이게 2019년도에 한 11,000달러대 쓴 거예요. 이 글이 지금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갖고 한 8만 불 정도 갈 거다. 좀 몇 년 내로. 그리고 4년마다 5배 이상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거의 맞았죠. 그래서 제가 예상한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한 건데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가고 있고 트럼프가 유세 중에 앞으로 미국이 약 10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사갖고 국가 전략자산으로 설계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덕분에 지금 한 10만 불까지 왔는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미국이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사서 국가 전략자산으로 설계되면 저는 지금보다 5배 내지 10배 오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총 2,100만 개 발행된 것 중에서 이미 2,000만 개가 발행됐고 그 중에 상당수가 지금 분실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미국은 이것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자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복잡한 얘기지만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려면 달러를 외국으로 풀어야 되고 그러려면 무역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비트코인을 자기네 국가 자산으로 하면 그럴 필요가 없이 그 패권,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암호화폐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당시 그러니까 2017년 말만 하더라도 2018년 초까지만 해도 전 세계 2위 국가였습니다. 암호화폐 2위 내지 3위 국가. 그리고 ICO를 1000개쯤 했어요. 우리나라가. 거기에 최소 5조 이상 들어갔는데 99.9%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암호화폐 가치가 약 5,000조인데 대한민국에 다 합해도 5조가 안 됩니다. 0.1%도 안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망가졌냐? 거기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만든 처음에 그것을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또 하나 이유가
이런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갖고 이상한 소리 했죠. 아주 강력하게 비트코인은 사기다. 비트코인은 잘 될 가능성은 제로다. 비트코인은 범죄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 확신에 차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거 뭐 과거 얘기지만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박상기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가상화폐는 도박의 수단이기 때문에 문 닫겠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한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주류 사회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불법화하고 사기 수단으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여론 주던 친구들, 여기 계신 분들이 새로운 여론을 만들어서 암호화폐를 다시 인정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2위, 3위 하는 것이 지금 세계에 한 50위쯤 됩니다. 전 세계 거래량의 가치의 0.1%밖에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많은 젊은이들이 외국에 투자를 하는데, 이번이 굉장히 유명하죠. 패시브라고. 이거는 이제 암호화폐 옹호자인데, 이런 굉장히 재밌는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 인공지능과 암호화폐의 결합이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 그래프를 제가 뭐가 약간 좀 오류가 있어서 제가 새로 만들어서 이제 이런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 세계 GDP가 약 100트릴리언 정도 되는데, 앞으로 한 30년 안에 400트릴리언까지 갈 것이고, 그것을 주도하는 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암호화폐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이제 숫자로 표현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공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하죠. 굉장히 유용하고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일 것이고 전 세계에서 가치를 만들겠지만 위험한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잘 모릅니다. 최고의 과학자들도. 두 번째는 빅브로더가 나타나갖고 전 세계를 통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브레인워시를 시작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인공지능이 상당히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언론 통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인공지능이 반란을 일으켜서 인간을 멸절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심각하죠. 그 걱정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사건일까를 이제 인류 역사, 지구의 역사, 우주 역사를 한번 들여다봤는데, 지구가 생긴 지가 한 45억 년 되고, 그 지구가 생긴 이후에 굉장히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 사건인지 말씀할 수 있겠어요? 불, 그 다음에 뭐야? 불 다음에 인터넷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답변이신데, 지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의 탄생, 한 38억 년 전에 생겼습니다.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은 DNA가 복제자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사건은 인간이 언어를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밈의 탄생인데, 밈이라는 것도 역시 복제자죠. 근데 앞으로 이 진과 밈의 탄생이 지구를 어마어마하게 변화시켰는데, 앞으로 또 거대한 사건이 하나 생길 것인데, 이것도 역시 복제자고, 이게 바로 티인이라고 하는 복제자가 생길 거라고 보십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스스로 복제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 어쩌면 인간을 멸절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팀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1년째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팀을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여한 프로젝트 중에, 그래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탈중앙화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고, 시큐리티를 강화할 수 있고, 집단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앙화된 인공지능이 주류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오픈소스로 탈중앙화된 인공지능이 지금 발달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주력이 허깅페이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앞으로는 탈중앙화된 AI OS가 지금 개발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탈중앙화된 AI OS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쪽 분야에 상당히 많이 스타디를 하고 있고 여기에 선두주자가 바로 이 제로 그래비티의 마이클 하인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제가 최근에 초대를 해서 세미나도 했고 그다음에 이 분야 또 한국에서 가장 잘하시는 분은 이영로 교수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같이 지난주에 저희가 코엑스에서 행사를 크게 했는데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탈중앙화된 AI 통제 시스템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로 결합하는 모델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AI가 대한민국의 전략적 안전 보장 문제다 이런 주제를 시작했는데 실제로 크립토 AI는 인류의 전략적 안전 보장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에 블록체인과 AI 세션의 차장을 맡고 있는 블록체인 포럼의 김기용 경일의 명예교수입니다. 앞에서 박창기 회장님께서 인공지능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간단한 명령 하나로 계산이라든가 결제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로 급속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블록체인과 AI가 서로 접근할 수 있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앞에서 박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국가 전략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앞으로의 큰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블록체인은 주로 과학기술부에서 업무 관장을 하고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은 금융위원회에서 관장을 해서 서로 부처 간의 업무 소통이 전혀 안 돼 있어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하면은 서로 이게 뭐라고 할까 불법적인 어떤 하는 이거 같은 것도 인식이 있는데 앞으로 블록체인은 앞으로 이 인공지능과 결합을 하게 되면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 융합 발전할 수 있는 같은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토론은 블록체인과 AI에 관련된 이와 같은 기술이 어떻게 우리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우리 5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이효진 블록체인 수요 공급자 의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은 과기부에서 사무관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정보통신부의 경제정책실장으로 작년에 마치면서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도희 오늘 행사를 같이 공동 후원하고 계시는 서울랩스의 장도희 대표님은 사슬랩스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장도희 대표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심준식 미온 미디어 대표님을 소개했습니다. 부산 디지털 거래소의 실제 주주로 활동하고 계시고 현재 보르디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경영교수로 계십니다. 다음에는 조신석 코다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신석 코다 대표님은 국민은행에서 은행원으로 계시다가 한 10년 전에 이 블록체인에 매료돼가지고 새로 국민은행에서 자회사인 코다를 설립을 해서 지금 커스터디 사업의 가장 선두주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해주시면 네, 다음에는 우리 김선태 나무랩스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태 대표님은 한 12년 전에 해커로서 아주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지금 이제 블록체인과 인공 관련 개발자로 해서 창업을 새로 해서 상당히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그러면 먼저 이효진 블록체인 수요 공급자 협의체 의장님께서 현재 블록체인이 AI와 어떻게 결합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 정부에서 가상자산 테스코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제가 금년도에
기사에서 그 블록체인 기본법에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데 거기에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블록체인 기본법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그 블록체인 수요 공급체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은 고려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소개해 주신 것 중에 조금 수정사항이 있어서 그거 먼저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정보통신부에서 공무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과장 때 이제 국무조정실로 옮겨서 국무조정실에서 있을 때 가상자산 TF 범정부 TF 그걸 운영했었고 제가 마지막으로는 작년에 국무조정실의 김대조정실장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나서 제가 지금 무대에서 이걸 하고 있고 그리고 A부의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블록체인과 AI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앞에 있었고 또 박정희 회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도 블록체인과 AI는 뺄 수 없는 관계라고 보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AI 굉장히 효용성이 많죠. 많지만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부작용을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앞으로 이제 AI가 되면은 데이터의 독점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인터넷에 플랫폼 사업자, 구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정보 독점력이 굉장히 심하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AI가 되면 더 심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글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정보를 찾으면 그 소스가 어디 있는지 그거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거기를 접근합니다. 근데 AI 시대가 되면 AI 대화창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하면 AI가 자기가 알아서 모든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용자들은 AI 플랫폼 말고는 딴 데 원정보 소스에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독점력은 강해지고 정부 사회가 진화되면서 이런 독점력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이 소유주명이라든지 보상 시스템 이런 걸 통해서 분산 시스템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블록체인 분야에서도 AI를 이용해서 스마트 계약이라든지 또 탈중화 금융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고도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앞으로 고도 정부 사회에서는 AI가 블록체인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AI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그거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위가 규제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서 진흥 부분은 가계정통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규제 분야에 있어서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이용자 보호, 시장 질서 규율을 하기 위해서 특정 금융 정보법 그리고 얼마 전에 올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있죠. 반면에
과기부는 블록체인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국가 전략을 세운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신분증, 주민등록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에이블을 통해서 수요 기업과 블록체인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수요 기업과 또 그거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공급 기업을 연결해주는 에이블 쪽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진행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록체인 기본법도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블록체인 기본법은 지금 우리가 분산원장이라든지 스마트 계약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면은 제대로 그걸 근거할 제도적 기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산을 되는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가상자산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토큰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다양한 형태의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류 분야라든지 의료 복지 부분이라든지 또 에너지 관리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이 토큰을 활용해서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시스템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라든지 조금 더 해서 내년 정도에는 조금 만들어서 어떤 공청회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접근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블록체인의 핵심은 혁신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비용 속도를 빨리 하고 그 다음에 효율화를 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킬 것인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그 블록체인 산업의 그 정책은 규제 중심이 아니라 혁신을 진흥하는 혁신 중심의 정책으로 가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규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왜? 거래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 이용자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규제를 해야죠. 근데 규제는 그 위험성에 비례되는 규제가 되어야 되고 철저하게 되어야 되고 정교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규제라는 것은 억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제도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 금융이라든지 과기부 좀 더 이쪽으로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지금 토큰 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제도화를 해야 되고요. 블록체인 기본법도 조속히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 사업이 모든 분야에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노력들을 정부와 민간이 같이 해야 되고요. 또 산업 부분에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게 사실 블록체인을 갖다가 거래 차익을 받는 그런 수익 모델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우리 금융체제를, 경제체제를 어떻게 혁신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사업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부도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고 진흥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제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개발자들이라든지 이용자라든지 모든 분들이 같은 노력에서 미래사회의 진짜 핵심 수단이 되는 블록체인 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는 규제와 균형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장도희 대표님께서 지금 사실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주로 해외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IB와 IW 사업 또 우리 여기 장도희 대표님 팬이 또 제일 많이 계신데 한 시간만 내상 5분 정도만 사업방에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랩스 장도희입니다. 저희 우리 김기훈 회장님께서 그 설명은 약간 수정이 좀 필요한데요. 사슬이 아니라 이제 엑스피어라는 그 레이어 1 메인넷이고요.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POW, 그러니까 작업 증명 알고리즘 기반의 메인넷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이니셜 버전이 나와서 이미 잘 채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현재는 PHP, 개발하고 PHP인데 고랭으로 바꿔가지고 이미 완성이 한 90% 정도 돼서 테스트넷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을 한 5월달, 프로젝트가 5월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왔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이제 그러면 업그레이드 버전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는, 코딩을 해야 되는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들이 저희 개발자들이 한 땀 한 땀 이렇게 개발을 했지만 사실은 오늘 이제 주제에 맞게 보자면 저희도 이제 AI 툴을 이용을 해서 일부는 도움을 받고 또 코딩 작업에 대해서 검증도 하고, 이 툴을 통해서 저희가 개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도움을 많이 현재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오늘 제가 그 패널 토론회는 IP샵의 이제 김재서 의장님께서 원래 하시기로 됐는데 제가 소위 말하는 땜빵으로 이렇게 앉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그레이드 버전, 엑스피어라는 메인넷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를 하는데 사실 되게 전념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고민은 못했는데 생각해보면 지금 저희가 만든 엑스피어라는 메인넷 기반의 토큰 프로젝트들이 상당수가 AI 기반의 그 토큰 프로젝트들이거든요.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하나는 모바일 채굴입니다. 모바일 채굴인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특히 많이 요즘 소비하고 있는 그 짧은 영상 컨텐츠, 숏폼이라고 하죠. 뭐 유튜브의 쇼츠라든지 인스타의 릴스라든지 틱톡 이런 짧은 영상 컨텐츠 위에다가 저희가 엑스크롤이라는 그런 AI 기반의 모바일 채굴 프로젝트를 지금 런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이제 데뷔 나오게 되고요. 근데 여기에 왜 AI가 들어가냐면 초기에는 내가 유튜브라든지 틱톡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해주는 숏폼을 소비한다 그런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싫어하고 내가 시청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한 것에 따라서 이 영상 컨텐츠들을 AI가 이후에는 자동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또는 관심 갖고 싶을 만한 그런 컨텐츠들을 추천해주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나의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또 생성해내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저희 엑스피어에 온보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오늘도 여기 앞에 와 계시지만 저희가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게 반지가 아니라 그 스마트 링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링에 저의 생체 데이터를 웹3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쌓이는 웹3 그러니까 거기에서 쌓이는 생체 데이터가 계속해서 나를 지속 관리하면서 그 AI에 의해서 내가 지금 뭐 영양제가 많이 필요하다, 비타민이 많이 필요하다, 아니면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해주는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지금 현재 기획돼서 기획이 돼서 저희 엑스피어 메인넷 기반의 프로젝트로 지금 온보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메인넷 기반의 다양한 AI 프로젝트들이 온보딩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AI 툴은 이미 저희가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고 있고, 그리고 AI 툴 사업을 하는 뭐 챗GPT 같은 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봤을 때는 저희가 POW다 보니까 특히 저희는 모바일 채굴까지도 확장을 해서 채굴형 블록체인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AI 사업자도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 생태계에 녹여가지고 컴퓨팅 파워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AI 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연구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개발했다 그러면은 오늘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 아끼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조금만 해놓으셨는데 앞으로 이따 오후에 더 많이 꽃다리를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준식 비욘미디어 대표님은 현재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고 계시다가 부산에 이제 블록체인 특고를 기사에서 4년 전에 이제 지정받아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시가 이제 디지털 거래소를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비단이라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주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쪽에 지금 사업화에 올인하고 계신데, 원래 부산에서 어떻게 디지털 거래소와 그다음에 블록체인이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거를 좀 듣기 위해서 멀리서 부산에 있는 신준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멀리서 오셨으니까 한 1분 더 드릴 테니까 6분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비욘미디어의 대표 맡은 신준식. 비욘미디어는 부산일보의 자회사고요. 부산이 설명해 주신 대로 부산이 우리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특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부산시, 그다음에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같이 협력하면서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알리는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고프라는 이름의 부안 회사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부산에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의 주제인 블록체인 그리고 AI 융합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을 이제 보면 AI 부분은 굉장히 이제 쉽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챗봇이라든가 은행 가더라도 쉽게 대화할 수가 있고, 프로드 같은 사기도 AI 기술을 이용해서 탐지를 바로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자산 운용도 로보 어드바이저로 운영을 하고, 금융권에서 굉장히 AI는 쉽게 받아들이는데 반해서 블록체인 기술은 왠지 이제 비트코인으로 이제 대표되는 어떤 가상자산과 결합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는 조금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온 게 현재 우리 세대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꼽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우리 시대의 천재다. 그러면 이제 앨런 머스크를 많이 꼽는데요. 이분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게
오늘 우리 컨퍼런스의 주제랑 딱 맞아요. 첫 번째가 AI, 두 번째가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시대의 천재가 AI 기술을 활용해서 테슬라의 이런 자동차를 자율주행을 하는데 이렇게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투입을 하고, 두 번째 자신의 자산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에, 그다음에 도지로 대표되는 그런 밈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두 가지의 기술에 올인을 했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와도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당선을 위해서 굉장히 힘을 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47대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앨런 머스크는 거기서 이제 또 도지라는 이름의 부서의 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지가 코인 이름이기도 하지만 디파트먼트 오브 거버먼트 에피션시, 그래서 정부 효율화 부서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앨런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장관이 돼서 어떤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그 뒤에는 디파트먼트 오브 거버먼트 에피션시에서 도지가 이렇게 계속 출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떻습니까? 본인 가족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블록체인 관련된, 코인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인플루언서 역할을 해요. 이건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이쪽에 굉장히 가상자산 블록체인 쪽에 굉장히 올인을 하고 비트코인을 석유나 금 같은 전략살사서로 비추가겠다, 이렇게 미국이 스탠스를 완전히 바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AI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거부감없이 블록체인 기술로 대표되는 디지털 자산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사실은 컴퓨터를 잘 몰라도 꼭 공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노트북을 활용하고 노트북 편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도 오늘 AI, 이 시대의 기술로 대표된 AI는 사실 챗봇 쓰면 됩니다. 챗봇을 활용하면 너무나도 편리하게 AI에 관련된 모든 그런 GPU를 활용해서 나온 그런 기술의 총란을 저희가 마음껏 누리고 향유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크로드, 챗 GPT를 한번 오늘이라도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바로 가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술 자체를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술을 향유하면 됩니다. AI 기술은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시고, 블록체인 기술, 신뢰의 기술이다, 유변조가 불가능하다, 암호화되어 있다, 탈중화되어 있다, 여러분들 그거를 너무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 또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기술을 향유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걸로 만들어진 어떤 결과물, 비트코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결과물을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소액이라도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기술들을 거부감 없이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컨퍼런스의 주제인 AI 그리고 블록체인이 융합이라고 우리 주제가 그런데 사실 이미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AI가 엄청나게 요즘 활용되면서 GPU가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부품이 딸린다고 하는데, 이 GPU 인프라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연산을 빠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GPU가 그렇게 AI의 방대한 정보 처리량을 메이크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역시 GPU 방식의 채굴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AI 자율주행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인프라는 똑같이 쓰거든요. 자율주행을 정밀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거를 데이타임에는 그 AI 자율주행 연구하고 밤에 직원들 퇴근하고 나면 그걸로 이제 채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같은 인프라를 활용을 합니다. 이미 인프라는 AI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통합되어 있다. 이제 앞으로는 정부의 규제가 이 두 개의 통합을 잘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래서 우리 같은 기업인들, 여기 모이게 계신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 이런 관련 산업의 결실을 대한민국 국민이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현장 경험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조진석 대표님께서 금융계에 계시다 그 커스터디 사업을 이제 창업을 하셔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그 언론 보도에서는 이제 법인 영업을 법인 계좌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개인 계좌만 개설이 하고 법인 계좌는 아직 그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데 법인 계좌도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승인을 해주겠다는 이제 뉴스가 이제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최근에 엊그제 우리 계엄령 사태로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는 8,800을 급락을 했다는 것은 다시 올라갔는데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도 여기는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앞으로 법인 계좌 개설되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투자를 할 때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제일 궁금하고 관심사항일 테니까 또 이거 자산을 또 이 정식시키는 측면에서 그 측면에서 가상자산의 전망과 법인 계좌 또 개인 투자자의 투자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코다의 조진석입니다. 소개받은 내용처럼 KB 공민행에 근무하면서 저희 블록체인 쪽 그 연구를 담당하는 센터장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했었고 그 와중에 이 커스터디 업무가 은행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는 걸 5년 전부터 발굴했고 제가 왜 이걸 뭐 세상 최초로 한 건 아니고요. 글로벌에서는 은행들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합니다. 이게 좀 여러분들 좀 생소한 부분인 것 같은데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데 그 형태가 법화가 아니고 가상자산의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은행들이 블록체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보관하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을 발굴하고 개인적으로는 국민은행은 직접 이걸 은행 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감독당국에 대한 뭐 승인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은행에 있으면서 출자회사를 만들고 제가 지금 나와서 3년째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프로젝트, 많은 팀, 많은 법인 한 지금 3년 동안에 한 250분을 만나고 있어서 시장 동향은 좀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16분밖에 안 남았고 또 뒷분 남아있어서 한 6분 정도의 내용을 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목적, 그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투자 목적, 그 다음에 산업 목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AI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연계성,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에 있었던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 세 가지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상자산이 투자의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개인분들은 그 프로젝트의 성과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가치가 상승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고 있는데 저는 그 가상자산, 비트코인, 블록체인 그리고 기타, IC1 이 네 개를 다 이꼴로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올 1월 11일 날 발행했는데 지금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로 모집된 양이 100만 개가 넘었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지금 발행 예정이고 현재 약 2,000만 개가 발행이 되는데 그 중에 한 6%가량이 벌써 미국에서는 1년 내에 지금 매집이 됐다는 거고 그거에 가장 큰 기여라는 게 블랙락이라는 회사인데 이 블랙락이 어떤 회사냐면 전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예요. 그리고 운영하는 자산이 경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랙락의 자산을 위험하는 것은 각 나라의 국부펀드라든지 연기금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런 블랙락이 비트코인을 ETF로 편입해서 지금 100만 개 판매한 게 중에 50만 개가 블랙락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는 자산으로 인정되고 주류로 편성이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그럼 내가 투자한 기타 프로젝트 코인들도 저렇게 비트처럼 한 5년만 갖고 있으면 뭐 수만 배 뜰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 메이저 코인 아닌 기타 코인을 투자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성, 그 프로젝트가 진짜 워킹하고 있는 건지 실현 가능한 건지를 보셔야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정보를 스스로 좀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인 시장이 없기 때문에 정보 제공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식하면 주식회사들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리서치를 잘 해주잖아요. 국내는 없어요.
그래서 거래소들이 진짜 강력하게 브리핑 자료를 내주는데 그 책임 없이 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면 글로벌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좀 오픈이 돼 있어. 코인마켓캡이라든지 코인개코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직접 찾아 들어가셔서 실제 거기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어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데 거래량도 중요합니다. 특정 거래소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상장된 그 거래소가 몇 개 안 된다. 이러면 약간 먼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 특정 코인을 사라 마라 이런 뜻은 아닌데 투자하시는 분이 국내 거래소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자세하거나 정보의 신뢰성이 좀 낮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법인 시장이 없기 때문이다. 법인들이 들어오면 충분히 리서치가 되고 또 법인이 많이 투자하는 게 주식시장에도 법인이 많이 투자하는 게 무량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모든 거래소가 99.99%가 다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루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기들이 시세의 조정에 이용당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본인들이 스스로 정보를 많이 파악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 이더 뭐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저는 접근하시는 게 초보자들 좋을 것 같아요. 투자 목적은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길게 말씀 안 드리고 투자 목적으로 하실 때는 정보를 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고 잘 모르시면 메이저 코인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새로운 이렇게 신생대 프로젝트 하실 때는 그거에 대해서 좀 꼼꼼히 찾아보시고 저게 정말 실현 가능한 건지 저걸로 인해서 매출이나 수익이 될 수 있는지까지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 목적은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상업적인 목적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소, 지갑사업자, 저희 같은 보관사업자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특허법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국내 거래량이 전 세계 2, 3위를 차지하고 또 국내 한 600만, 700만이 투자자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이 블록체인 이 생태계에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저 후진국이라고 감히 말씀드려요. 거래소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매매만 해주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기술이 필요한 영역은 지갑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더 나가서 운영이라든지 디파이라든지 이렇게 확대된 서비스가 가야 되는데 국내에는 없어요. 평가회사도 없고 공시해주는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왜 어렵냐? 법인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법인들이 없기 때문에 평가시장이 없는 거고 법인들이 없기 때문에 공시에 대한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감히 업비트가 지금 최근에 하루에 거래량이 40조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글로벌 뭐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에서는 매매만 하는 게 아니라 선물도 해드리고 거기서 평가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프라임 브로커리 서비스를 해서 운영까지도 이렇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래소들도 해외에 있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이 이런 기업 거래소하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생태계 측면에서는 많은 고려사항이 있다. 많이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그 관련 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해소가 돼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좀 기대해보는 게 이번에 금융위가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축하고 법인계좌 허용, ETF 허용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좀 기대를 걸고 있고요. 그게 좀 많이 완화가 돼야지만 진짜 본격적인 산업이 클 거고 산업이 커야 거기에 대한 종사자들이라든지 투자자들이 그런 혜택을 입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AI하고 블록체인의 연계성인데요. 다 차치하고 AI가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무엇이 필요할까요? 데이터입니다. 근데 데이터가 과거에는 웹2 기반에는 지금 아마존, 구글, 뭐 네이버, 카카오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는 그 웹2 기업들이 다 플랫폼 내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 정보를 생산한 주체는 누굴까요? 다 여러분들이 들어서 서칭하고 구매하고 구독하고 댓글 달고 이런 모든 정보들이 다 웹2 기업들이 자기들에 대한 가치를 갖고 정보 제공하고 그래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무 기여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데이터의 소유권이 블록체인에 있어서는 뭐냐? 그 데이터의 소유권이 여러분들에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 특성상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중앙화돼서 여러분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생산한 데이터의 소유권이 여러분들의 데이터. 그걸 어떤 방식으로 UI를 구현하고 지금처럼 지갑으로 좀 불편한 UI들이 있는데 이게 매스 어도പ്션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이 거래를 하고 쓰면서도 카카오톡을 쓰면서도 뒷단에 그 데이터들이 여러분들이 소유권의 오너십이 있고 여러분들이 승인하지 않으면 못 쓰게 되고 여러분들이 승인하는 곳만 데이터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AI가 풍성해질 수 있는 데이터의 공급원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될 수 있고 그 공급원으로 통한 수익을 여러분들이 나눠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데이터 측면이고 마지막 하나는 그 수익원을 여러분의 데이터를 공급했으면 공급 방법에 대해 보상을 받을 거잖아요. 이거를 법화로 받는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통용할 법화를 줘야 되겠죠.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코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태 나무랩스 대표님께서는 현재 블록체인과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계신 개발자이시고 또 STO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발표를 하시고 말씀하실 것 프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일어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나무랩스의 김선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혹시 다들 핸드폰 있으시죠? 기존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 아이폰, 갤럭시? 네, 없으신 분들이 없죠. 만약에 핸드폰이 없어지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네, 그러면은요, 블록체인이 없어지면 불편할 것 같으세요? 혹시 블록체인 쓰고 계신가요? 근데 웃기죠? 아이폰에 만든 애플이라는 회사랑 비트코인이 같은 시가총액인데 무언가는 나한테 없어지면 안 되고 무언가는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지?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왜 블록체인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얻게 된 답을 이 시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저는 10년 전부터 화이트해커로 활동하면서 MBC 뉴스, SBS 뉴스, JTBC, YTN, 과학동화 이런 데 패널로 많이 등장을 했었었고요. 매번 가상자산 관련 사건 사고들을 다루게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특근법 때문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법인을 만들고 운영하려면 엄청나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취득을 해야지만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것이 처음 실시될 때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CTO로 모든 그 절차들을 제가 주관을 해서 실제로 가상자산 사업자를 취득을 하고 이제 거래소 인가를 받았던 경험이 있고요. 그 이후에 나무랩스를 창업을 하면서 이제 가상자산 관련한 법인들의 기술적 지원, 컴플라이언스 지원, 컨설팅 등을 지금까지 30여 개 넘게 지원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의 역할을 지금 CTO라고 적혀있는 사실은 CINO라고 바꿨어요. 제가 해야 되는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혁신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서 저는 혁신 책임자로 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또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블록체인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혁신을 해야 됩니다. 애플이 핸드폰을 만든 것처럼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한테 제가 블록체인 없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했을 때 너무 불편하죠. 이렇게 만드는 게 혁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Y 블록체인에 대한 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준비 중인 어떤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보조 배터리 사업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들어주세요. 네, 이 사업의 특성이 뭐냐면 한 번 독점을 한 업체가 압도적인 1위를 계속 유지하게끔 되는 그런 산업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국내에 9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 300만 유저 이상을 확보한 한 업체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고객사인데 그 고객사가 이후로 더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독점을 어떻게 빠르게 하느냐라는 질문에서는 인프라를 초기 투자를 최대한 빠르게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지요. 자, 그러면 만약에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러한 초기 투자 비용을 분산화해서 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의 지분을 나눠 갖고 또 수익을 나눠 갖게 된다면 초기 투자를 굉장히 쉽고 빠르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자본을 모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어떠한 소유권이나 수익권 혹은 더 다양한 IP에는 굉장히 다양한 권리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분산하고 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사실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이 불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해외 현재 이 프로젝트는 지금 해외 프로젝트이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7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애니모카 브랜드나 서티벤처스 같은 굉장히 글로벌한 VC들에게 좀 각광을 받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런 이제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내년에 이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잘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지 아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택은 본인에게 있고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직은 굉장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제 잘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Y 블록체인에 대한 답이고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광고하고자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웹3를 이용해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게 된다면은 이제 좌측에서 우측으로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 이제 그 회사는 막대한 자본을 통해서 확장을 했어야 됐지만 지금은 이제 그러한 자본 조달이 민주화되고 또 투명성이 보장이 되고 그를 통해서 더 빠르게 더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게 된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만약에 저희한테 또 궁금한 게 있거나 혁신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제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마무리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저희 나무레스 동료분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뒤돌아 주세요. 네. 한번 얼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연락하실 일이 계시다면 여기 이 얼굴분들한테 가서 저한테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이제 가상자산이 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있는데 앞으로 이 가격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다들 제일 궁금하시죠. 이거 혹시 답변해 주실 분 혹시 계신가요? 혹시 신준식 부산 비디오 대표님 부산 디지털 거기서 하면서 금 선물하면서 거기 하고 연관지어서 혹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 부산에서 이제 지금 특구에서 블록체인 쪽으로 이제 실물자산, 금과 그 다음에 다양한 IP가 이제 거래가 되는 부산 기차 자산 거래소 이름이 비단입니다. 그래서 실물 자산에 기반한 토큰이 이제 거래가 곧 될 예정입니다. 샌골드라는 그 금거래 시스템을 현재 비단이 인수했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 기반으로 실물 가치가 있는 어떤 것들이 잘게 쪼개져서 그래서 정말로 그 떡볶이 사 먹을 수 있는 돈으로 어떻게 보면 큰 덩어리의 자산의 한 부분을 한 조각을 묵혀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이 인플레이션이 와도 여러분들의 자산은 증식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물 자산에 기반한 토큰, 요즘엔 리얼월드 에셋이라고 해서 RWA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시장이 부산에서 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비단에서 곧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블록체인과의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